자, 페이지는 다시 7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2단원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이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교재에는 없지만 전자친화도, 그리고 전기 음성도까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뒤에 가서 여러분들 화학결합의 이온결합 파트에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잡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썼던 거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이온화 에너지. 자, 우리 간단하게 갑시다. 아시겠죠?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어떻게 할 때? 떼어낼 때. 어떤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맞습니까? 네. 이랬을 때 전자를 떼어낼 때 저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전자가 떼어진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전자를 떼어내기 잃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은 전자를 잃기 쉽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전자친화도였죠? 전자친화도는 전자를 얻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그랬을 때 전자친화도가 크다. 어땠습니까?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원자 입장에서는요, 에너지가 커집니다.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럴 거면은 저 전자친화도 누가 방출한다 그랬습니까? 전자가 방출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나요? 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버리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원자는, 원자 입장에서는 없던 전자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커지면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전자를 얻을 거면은 자신이 얻는 전자의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방출하고 들어오는 전자들이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작을 테니까 그만큼 얻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지. 맞지? 그러니까 전자친화도가 크다.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서 들어온다.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전자친화도가 작다. 그 말은 전자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말고 이제 전기 음성도를 봤고요. 전기 음성도는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 기준은 누구? 플루오린.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는 4.0. 그 다음은 산소 3.5. 그 다음이 질소나 염소 3.0이었고요. 하나만 더 알아두라 그랬죠? 수소 2.1 정도 나타난다는 거. 이때 수소를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일단 수소가 비금속 중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녀석들은 금속 원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지? 근데 이런 주기성들을 우리가 주기율표에다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주기율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커지는 값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오케이? 자,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것은 원자 반지름. 그죠? 근데 이것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금속성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세 가지 썼죠?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또 전기 음성도, 또 하나 추가적으로 비금속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보다 보면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예외성이 있었었죠. 그제 기억나? 이 주기에서 예를 들어 베릴륨과 붕소 사이 또는 질소와 산소 사이에 예외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둘 간에 얘네들의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진다거나 또는 전자 반발력 때문에 도리어 에너지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성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졌었지. 근데 전자친화도는 일단 우리 교재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전자친화도도 약간의 예외성은 있긴 있어요. 알았어? 근데 어찌됐건 전자친화도는 예전부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18쪽은 제외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자친화도에서 그 예외성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만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보세요. 전자친화도에서 예외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18쪽을 제외한다면 전자친화도가 가장 큰 녀석은 위치상 어디여야 됩니까? 플루오린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염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둘 중에 전자친화도가 더 큰 녀석은 플루오린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자친화도의 예외성 중에 플루오린과 염소를 보면은요, 염소의 전자친화도가 더 큽니다. 알았니? 그 말은 염소가 전자를 더 잘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둘 다 이제 전자를 얻을 건데 플루오린은 2P의 전자를 얻을 거고 염소는 3P에다 전자를 얻을 거고. 그랬을 때 같은 전자를 채워놓지만 공간 자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2P는 작고 3P는 크고. 그러니까 각각 전자를 채웠을 때 그에 대한 반발력이 생겼을 때 작은 공간에 전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있으면 반발력이 세가지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잘 못 얻는 거야. 하지만 3P 정도라면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염소가 더 전자친화도가 큽니다. 이거는 옆에서도 나타나요, 사실. 알았어? 옆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요. 여기 나오는 거. 근데 그것도 그냥 주어진 자료 딱 보여줬습니다. 아예 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산소랑 뭐 누구, 그 다음에 뭐 플로리랑 누구를 아예 값을 딱딱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아예 이거 예외성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온 결합할 때 예를 들어 정말 심한 문제에서는 요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됐고요. 대신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않았던 것 중에 요 금속성이 커진다, 비금속성이 커진다. 요것만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금속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양이온 잘 돼요. 그리고 전자를 잘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뒷단원에서 산화환원 볼 때 전자를 잃는 것을 뭐라 부르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뭐라 부릅니까? 산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 쉽다, 산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앞선 내용들 다 배우고 수능 특강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미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를 잃기 쉬워요? 산화가 잘 됩니다. 근데 산화는 혼자 산화되나요? 아니거든요. 남을 환원시켜야지. 맞지?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된다? 그 말은 환원력이 크다 또는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산화되려면 누군가를 환원시켜야 돼. 내가 전자를 내놓으면 누군가는 받아줘야지. 맞죠? 그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전자를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나는 전자 버릴 거야 띡! 그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 크다고요? 네? 표현이 좀 환원성이 크다 또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비금속성이 크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라는 거지. 근데 앞선 반응성과 반대죠. 그지?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잘 돼? 음이온이 잘 돼. 전자를 얻는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잘 된 겁니까? 그렇죠. 환원 잘 되는 거죠. 근데 지 혼자 환원되나? 아니지. 남을 산화시켜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크다? 산화성이 크다.
또는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들이고 이온화 에너지도 작고 전자 친화도 작기 때문에 전자 잃기 쉽고 전자 얻기 어렵고 그래서 양이온.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비금속들.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모두 큽니다. 전자를 잃기는 어렵고 얻기는 쉽고 그래서 음이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을 모두 정리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고 나서 뒤쪽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혹시 푸셨나요?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꼭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강에 요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주기적 성질 부분에서는요, 3점짜리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지 않은 학생들, 미리 좀 다 풀어 놓으시기 바래요. 아직 풀어 놓지 않은 학생들. 됐나요? 자, 그러면 이후로 이제 우리 3단원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단원 지난 시간과 해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사설 모의고사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생물 수업할 때 생물 하는 학생들 생물 들었었죠? 네. 똑같이 화학도 2단원 마무리가 지었기 때문에 역시 또 다시 나가게 될 겁니다. 문제 주면 좋지 않니? 아, 신난다. 시간 때울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좋습니다.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너무 좋아요. 자, 97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4강 화학 결합으로 가도록 하죠. 화학 결합 이거 원자 모형 있으면 편한데 안 가져왔네요. 자, 어찌됐건 화학 결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화학 결합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결합, 입자 간의 결합을 볼 겁니다. 근데 이 화학 결합을 일단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우리가 보는 화학 결합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이온 결합. 두 번째가 공유 결합. 그리고 세 번째가 금속 결합. 그리고 네 번째가 수소 결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화학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입니다. 그리고 금속 결합은 특별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들. 수소 결합은 참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지만 자세히 들어가지 않는 표현. 맞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4개의 결합들은 각각 어떤 식의 결합들인가?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죠. 즉, 포인트만 이야기하자면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이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의 전하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서로 간에 뭘 작용시킨다? 정전기적 인력을 작용시킨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봤던 이온 결합이고요. 그럼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 간 전자쌍의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죠. 그제? 공유 결합은 말 그대로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입니다. 그죠? 아마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쌍을 만든다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 결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죠. 근데 아마 교재 살펴보다 보면은 금속 결합은 아예 안 나와 있든가 나와도 조금밖에 아주 자세하게만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죠. 자, 금속 결합은요, 금속 원소와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원래 주는 금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속 원소랑 자유전자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금속 원소들끼리 모여 있는데 금속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은 모두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자들이죠. 참고로 원자핵 근처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은 말 그대로 자유전자. 그러면은 원자핵 근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전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알아야 되지 않니? 물리하니까? 원자핵 근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전자들. 여러분들 예전에 도체, 절연체, 반도체 배운 적 있죠? 네. 그때 여러분들 에너지띠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허용된 띠랑 금지된 띠. 네. 뭐 그러면서 전자 채워나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 채운 띠, 원자가 띠. 그 다음에 그 위에 채울 수 있는 띠, 전도띠. 네. 그러면서 뭐 도체는 전자가 잘 이동하고, 부도체는 에너지 간격이 커서 잘 이동 못하고, 반도체는 중간적인 성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요. 네. 이때 도체는 전류 잘 통하지? 네. 왜? 전자들이 잘 움직이니까. 그 전자가 자유전자인 거야. 그럼 부도체는? 보통 비금속들이거든요? 맞지? 네. 전자가 없는 거니? 아니야. 전자가 있는데 다만 전도띠로 잘 이동 못하는 거죠. 에너지 간격이 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라고. 그런 전자들을 속박전자라고 표현하죠. 속박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박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금속들은 모두 다 자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금속의 원자핵들이 모두 플러스를 띠고 있을 때 서로 간에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겠지만 그 사이로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결합되는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됐습니까? 사실 두 가지가 포인트고 이거는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수소결합은 사실 제외가 됐어요. 수소결합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수소결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수소결합은요, 수소 원자와 뭐가 결합하는 거?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는 거지. 이때 우리 앞서 공유결합 봤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런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결합을 하면서 형성되는 게 바로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결합을 다른 표현으로 분자 내 결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수소결합은요, 각각 수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와 플로린, 산소, 질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자 간 힘이라고 표현하죠. 분자 간의 힘 중에서는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뭐 분산력, 반데르발스 힘, 그거 아니면은 쌍극자, 유발쌍극자 사이의 힘, 뭐 그런 힘들, 뭐 그딴 것들이 있는데 분자 간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소결합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수소결합을 그냥 단순히 수소 원자가 있고 주변에 플로린, 산소, 질소가 있으면 결합한다? 아닙니다, 사실은. 수소결합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수소결합은 수소랑 플로린, 산소, 질소 등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냥 단순히 수소가 있고 얘네들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무조건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수소 같은 원소들이 플로린, 산소, 질소 등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와 직접 공유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치우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금속, 분자니까 비금속들로만 구성되어 있겠지. 그럼 만일 수소가 플로린, 산소, 질소 등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들과 공유결합되어 있다면 무조건 전자를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자를 빼앗겨버리면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겠지. 근데 나머지 플로린, 산소, 질소 등이 자기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녀석들과 공유결합되어 있다면 전자를 빼앗아 버릴 테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렇다면 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수소결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수소결합을 표현하자면은 플로린, 산소, 질소 등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와 공유결합된 수소가 다른 분자의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 그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울게요. 수소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분자가 뭐가 있나요? 수소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분자. 물 분자 있죠? H2.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플로리나 수소? 그럼 플로리나 수소는 수소랑 플로린이 공유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변에 또 다른 플로린 수소가 있다면은, 플로리나 수소가 있다면은 요 수소 플로린이랑 직접 연결돼 있지.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전자 치우치고 나면 얘가 플러스 뜨지. 여기에서 전자 이쪽으로 치우치면 마이너스 뜨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요. 알겠습니까? 만일 플로리나 수소가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렇게 돼도 이렇게 수소 결합, 이렇게 수소 결합 될 수 있어요. 알았어? 한 분자 내에서, 그러니까 서로 두 분자 내에서 두 번의 수소 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이런 물질들을 뭐 이합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저런 녀석들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물 분자거든요. 물 분자를 보면은 산소, 수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산소가 마이너스를, 그지? 수소가 각각 플러스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때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수소 주변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때 요렇게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맞지? 요게 지금 수소 결합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공유 결합이겠죠. 참고로 수소 결합이 아무리 분자 간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하더라도 공유 결합보다는 약하죠. 알겠어? 그래서 보통은 실선, 점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수소 결합해요. 근데 이렇게만 할까? 옆에 이렇게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도 역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수소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물 분자는 최대 몇 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할 수 있을까? 두 개? 세 개. 저 위에 산소도 수소 결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물 분자랑. 맞지? 근데 세 개면 내가 물어봤을 거 아니? 네 개.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의 물 분자는요, 최대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소 결합 하나만 있어도 분자 간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데, 한 분자당 4번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물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다른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겁니다. 물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야. 알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었었는데, 수소결합의 정의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밖에 안 얘기했어요. 정전기적 인력?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서도 한 번씩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밖에 안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산소는 2개의 물 분자랑 수소결합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 뒤에 가서 공유결합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공유결합은 보통 2개의 원자 간에 한 번 결합하면은 단일결합, 2번 결합하면은 이중결합, 3번 결합하면은 삼중결합.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특이한 결합 있지 않습니까? 전자쌍 빌려주는 거, 완전히. 그렇죠. 배위결합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원자가 중심 원자죠. 뭐 다시 설명했으면 나중에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을 때, 예를 들어 주변에 그 전자쌍,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원자를 가진 분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불쌍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해주는 결합. 그러면서 결합이 되고 나면은 그냥 단일 결합과 똑같은 결합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배위결합이 있었잖아요. 수소결합의 두 번째 정의는요, 배위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요 산소
공유전자쌍 2개죠. 그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2개죠. 맞습니까? 그런데 너네 수소 봐봐. 수소는 산소랑 공유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자 빼앗가 버리지 않니? 맞지? 그럼 쉽게 말해서 수소는 전자를 잃어버린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공유결합을 한 건데 산소 이 녀석이 너무 세게 잡아당겨 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까지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면서 불쌍한 상태가 놓인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아이씨 이렇게 불쌍한데? 빌려줄게. 근데 얘만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해줄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 정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화원에서 한 번 정도씩은 다뤄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 예전에 성균관대 논술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의 물 분자는 최대 몇 개의 물 분자와 결합하는가, 그리고 그 결합 방식을 설명하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알고 있으면 바로 풀어버렸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소 결합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봐야 될 화학 결합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저 2가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저 2가지가 기본 포인트라는 거죠. 그지? 자, 일단 페이지 97쪽에 있는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7쪽에서는요.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분자 구조의 다양성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죠. 마음 편안하게 쭉쭉쭉 읽으시고요. 중간 사이언스 디저트 동소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동소체는요 같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을 동소체라고 하죠. 근데 작년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평가원 문제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에게 했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워요 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딱 기억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다뤘던 리비 분석장치, 연소 분석 실험 장치 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저 탄소 동소체였어요. 제발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 나와도 안 틀려요 라고 하는 문제. 알았니? 근데 가끔 한 번씩 걸려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로는 지금 산소 분자랑 오존 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탄소 동소체죠. 보이시나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은 다이아몬드죠. 맞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이때 격자 모양 정사면체들이 얘네들이 그물처럼 모여있는 구조. 이게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입니다.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모형.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흑연이죠. 네. 맞습니까? 흑연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흑연 같은 경우에는 층과 층으로 나눠져 있죠. 네. 맞나요? 층과 층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뒤에 그림 있나? 아, 뒤에 그림 있네요. 그죠? 뒤로 계속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은 플로렌 분자 나와 있죠? 네. 이거 오각형과 육각형이 규칙적으로 배연된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플로렌. 됐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앞서 우리가 보셨던 흑연 있죠?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것.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것을 그래핀이라고 하죠? 교재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98쪽 제일 아래쪽에 그래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그 그래핀을 튜브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이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지금까지 봤었던 탄소 동소체들. 이때 이런 탄소 동소체들은 모두 탄소 원자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원자 간의 결합은 항상 모두 무슨 결합이에요? 탄소 원소 간의 결합은 다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 결합입니다. 앞서 설명 정리했었잖아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은 다 공유 결합이라니까. 근데 공유 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인 수소 결합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잘 안 끊어져요. 알았어? 근데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가 몇 개의 탄소 원자랑 공유 결합할까요? 4개죠. 보이십니까? 4개예요. 그지? 그런데 옆에 있는 흑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몇 개의 탄소와 공유 결합? 3개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는? 하나는? 비공유 전쌍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4개밖에 없는데? 탄소 4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거? 탄소를 4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4개 결합할 수 있죠. 하나는 비워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비웠는데 너가 얘기했던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가 2개가 있어야지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층과 층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층과 층 사이에 공유 결합과는 다른 약한 결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탄소 원자는 다 전자가 4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3개는 쓰고 하나는 남아버리는 거야. 그 층과 층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알았어? 근데 층과 층 사이에 있는데 지네끼리는 아주 약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예를 들어 강도를 비교했을 때 흑연은 안 깨지, 아니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죠. 그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깨야 돼요. 알았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야, 미국에서 그런 토크쇼 봤는데? 왜 미국에서는 왜 경품 되게 크게 걸고 뭐 이런 되게 재미난 것도 많이 하잖아. 예전에 보니까 그거 있더만 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 뒤에 포르쉐가 서 있어요. 자동차 최고가의 스포츠카가 서 있어. 근데 아무 정보가 없어. 그리고 그 게임을 진행하는 진행자도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번외 게임이거든. 뭔가 밀리어네이더 뭐 이런 거 있잖아. 백만장자 게임 같은 거. 그런 걸 하다가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가면 보너스 게임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포르쉐 자동차가 나오면은 그걸 그냥 가져가면 돼. 근데 아니면 없는 거야. 그냥 다음 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문이 3개예요? 문 3개예요. 그런데 그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다. 그 3개 중에 한 대에 포르쉐가 있어요. 근데 진행자도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머뭇머뭇거렸나 봐. 문 3개를 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막 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행자도 그게 좀 답답했나 봐. 근데 솔직히 진행자도 궁금하긴 하잖아.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규칙을 깨고 이 사람이 그 진행자가 가가지고 나도 포르쉐 갖고 싶어 하면 문을 딱 잡고 딱 열었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때 그걸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진행자가 뽑으려고 했던 문을 열려고 했었어요. 잘 들어봐. A, B, C 문이 있는데 그 경품을 뽑을 사람이 C 문을 딱 열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진행자가 C 문을 탁 열어버렸어. 근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그 문을 바꿔야 된다.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A 문을 열려고 했었어요. A 문을 딱 열려고 했는데 진행자가 C 문을 딱 열어버린 거야. 근데 없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직도 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 자신이 선택했던 A 문을 열어야 될지 아니면은 B 문을 바꿔서 열어야 될지 그게 수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어요. 바꿔야 돼요. 안 돼. 그대로 해야 돼. 바꿔야 돼. 그거 교과서에 있었어. 바꿔야 돼. 근데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두 3분의 1씩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A를 선택했잖아. A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확률을 얼마로 잡고 산 거야? 3분의 1이죠. 근데 열려고 했는데 C문이 열리면서 없어. 그러면 두 문의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3분의 1 확률을 가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나머지 B는 3분의 2 확률로 가는 거예요. 확률이 바뀌어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영화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수학자들, 네? 그래서 B에 있었어요. 근데 몰라. 못 찾았는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상황에 들 때.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게 뭐 뽑고 안 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그거를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수학자들 잘하는 거 있잖아.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거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끝내 결론은 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확률 실제로 내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네. 그거 몇 천만 번 해가지고 하면은 실제로도 그게 더 확률이 높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수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수학적인 내용으로 그거를 분석을 할 수는 없어서 이게 왜 꼭 이렇다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이론은 있긴 한데. 그런데 바꾸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말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시험지에서 선생님이 아까 뭐 수능에서 좀 찍는 게 잘 맞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지문이 있으면은요 5개의 1, 2, 3, 4, 5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건 다 제해버려요. 어떻게든 이건 답이 안 될 거야. 그런 다음에 2개를 딱 남겨.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였거든. 근데 그런 거잖아요. 아니, 3개가 남았는데. 먼저 하나 찍어서 딱 지워. 3개가, 그렇잖아. 3개가 남았어.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 답이 안 되는 4번과 5번은 확실하게 지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 2, 3번은 일단 검증하지 않고, 자, 3분의 1이니까 나는 1번을 찍을 거야. 1번 딱 해놓고 나머지 3번을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3번에는 답이 아니야. 2번으로 바꿔야지.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야, 그거 할 동안에 문제를 풀어. 그래서 하지 마. 알았지? 어찌됐건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것도 거기에서 그것도 있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덩어리 이렇게 딱 조각을 해놓은 거. 근데 다이아몬드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가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만든 그런 가짜 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구별 못해요. 게임이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딱딱딱딱 놓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고 나머지는 가짜 다이아몬드야. 가짜 다이아몬드는 약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망치를 줘. 망치를 딱 줘. 그런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망치로 내리치게끔 합니다. 그랬을 때 안 깨지면 갖고 가면 돼. 갖는 거예요? 갖고 가면 돼. 얼마네요, 다이아몬드?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은 망치로 세게 내리치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 커. 그러니까 꽤 비싼 가격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억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이 실질적으로 밀리언웨이러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한 연구단체에서 실험을 한 거야.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뭐야? 그랬을 때 무조건 내리쳐가지고 안 깨지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그걸 내리칠 것인가 안 내리칠 것인가 그거라거든. 근데 몇 번의 실험을 한다. 그때 처음에 뭐 실험군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실험을 하면서 내리쳐서 안 깨지면 가져가세요 이래. 그럼 사람들이 그냥 망설임 때려버린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후에 다음 실험군에게는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려쳐가지고 안 깨지면 가져가세요. 근데 너무 세게 치면은 다이아몬드 깨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깨지는데? 안 깨질 수 있는데 안 깨지는데. 근데 너무 세게 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치든가 통통통이 그러니까 통통통통 치면 그것도 안 깨진다는 거. 가짜 다이아몬드도. 가져가긴 하네. 그렇죠. 가져가긴 하겠죠. 비싸요? 싸죠?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안 줬을 것 같아. 실험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강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탄소가 다 원작 간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탄소 원자는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4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금속의 특성상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않고 열전도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비금속의 특징이죠. 맞습니까? 근데 흑연은 맨날 예외라고 하잖아요. 그죠? 흑연은 전기가 통하죠. 왜? 바로 층과 층 사이에 있는 그 전자 때문입니다. 그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고 열 전도성도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흑연은 하나의 층은 다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층과 층 사이는 약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층과 층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흑연은 깨지죠. 맞죠? 그런데 다시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플로렌 분자 있었죠. 네. 여러분들 좀 전까지 봤었던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플러렌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될 그래핀하고 플러렌. 상관없어. 영어니까. 풀? 좋아. 플러렌. 자,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튜브. 얘네들을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은 얘네 모두 다 탄소 동도체거든요. 네. 알았어? 근데 얘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모두 표현할 때 C로만 표현합니다. 알았어? 네. 하지만 플러렌은 C60이라고 적어야 돼요. 왜? 분자니까. 알았어? 선생님이 저거 적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플러렌 모양 보세요. 플러렌도 탄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3번 결합하고 있죠. 그지? 흑연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플러렌은 분자 상태인데 내부가 비어있는 커다란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플러렌은 보통 내부의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신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전기전 소리하고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 플러렌도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선생님이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게 뭐라고? 그래핏. 제일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근데 흑연은 약하다 그랬잖아요. 층과 층이 미끄러진다 그랬잖아. 하지만 한 층을 벗겨내면은 그 층은 모두 다 공유결합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두께의 철판보다 강도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도성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자유롭게 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저 그래핀도 탄소 하나가 몇 번 결합하고 있는 거야? 3번 결합하고 있는 거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탄소 나노튜브 보세요. 이거 동그랗게 감아놓은 겁니다. 맞죠? 그래도 몇 번 결합하는 거야? 3번 결합하지? 그러면서 역시 전기 전도성도 나타나고요. 얘네들 잘 휘어지고요. 강도도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얘네들 동소체에 관련된 문제에 지금 보는 것처럼 탄소 원자가 몇 번 결합했는가 되게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낚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때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각각 1몰당 탄소 원자수가 몇 개야?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1몰당 탄소 원자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플러렌 1몰의 탄소 원자수는 60 곱하기 60.8.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에 60을 곱한다라는 거. 즉 똑같은 1몰 개수의 탄소 원자수가 얘와 얘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탄소 60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나 흑연, 그래핀,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탄소 원자가 몇 개씩 몇 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C라고만 적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 옆에 보시면 DNA 분자 구조 나와 있습니다. 근데 DNA 분자구조는 원래 생명과학 파트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맞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들.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긴 사슬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로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사슬 형태를 만들 때 각각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을 하는 부위가 어디? 바로 인산과 당 부분. 이 부분이 결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두 가닥의 사슬이 서로 마주볼 때는 항상 염기들이 상보적 결합을 한다. 맞죠? 네. 아데닌이 오면은 티민이, 구아닌이 오면은 사이토신이. 맞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때 상보적 결합은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2번의 수소결합이,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3번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원래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게 지금 2번, 3번 결합하니까 결합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DNA가 열에 약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럴 때 그 염기서열이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에 강합니다. 그렇기도 해요. 아시겠나요? 자, 뭐 그 정도까지 해서 페이지 99쪽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결합 들어가기 전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봤던 거죠. 그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